자, 신분제의 동요 보도록 합니다. 양반층의 번화, 붕당 정치의 변질로 일부 양반들에게 권력이 집중됐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죠. 우리가 이제 광해군 때 보면 가장 먼저 누가 권력을 잡았고요. 북인. 그 다음에 인조반정 이후에 누가 권력 잡아요? 서인. 그 다음에 예송 논쟁은 1차 논쟁과 2차 논쟁이 있었는데 최종 승리는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2차에서는 남인들이 승리를 거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인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서인들과 남인이 주고받아요. 환국이었죠? 환국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갑술왕국 때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 이후에 서인은 다시 경종 때 소론, 그 다음에 영조 때 뭐예요? 노론으로 갈라졌다고 그랬고요. 영조 벽파는 뭘까요? 영조 벽파는 그렇죠. 사도 정치의 사도 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요. 여기에 찬성을 한 사람은 노론 벽파, 반대한 사람은 노론 시파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찬성을 했던 노론 벽파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자꾸 이제 맨 처음에는 동서남북인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이제 노론 벽파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양반들에게 권력이 집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도 계층 분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제 양반들도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양반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층 양반, 이들 가운데 이들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세도 정치기에서는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양반의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향반, 시골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양반이 더 찌그러들면 얘들은 뭐냐면 잔반이에요. 잔반이요. 잔반은 양반인데 거의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냥 일반 양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학습 목표 이야기하면서 박지원의 양반전을 보고 향촌사의 변화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지원의 양반전에 보면 정선에 한 고을 양반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빚을 얼마나 꿨냐면 1000섬이나 꾼 걸로 돼 있어요. 1000섬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냐면 약 1억 6천을 꿔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1억 6천을 빚을 꾼 건데요. 그 옆에 옆에 분홍이 있었어요. 우리 저번에 농민층의 분화 현상으로 따지면 모내기, 광작, 농민층의 계층 분화, 분홍까지 왔잖아요. 분홍. 그러니까 일부 농민 가운데서는 잔반의 1억 6천의 빚을 갚아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었던 누가 나와요. 이제 일반 양인. 즉 분홍이 등장을 하는 거죠. 분홍이 이 양반에게 돈 주고 신분을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양반전의 내용이에요. 1억 6천 정도, 1억 6천 정도 잔반입니다. 그러면서 자 상민들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부 상민 바로 누굽니까? 분홍층이죠. 이양법, 광작, 농민층 분화 형사, 분홍까지. 요거 서술형으로는 시험 문제 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민층이 어때요? 이제 공명첩입니다. 자, 공명첩을 구입을 합니다. 공명첩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관리 임명장이긴 한데 뭐가 없는 관리 임명장이에요? 이름이 없는 관리 임명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을 내면 돈을 내는 만큼 여기에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명첩입니다. 빌공짜 이름명자. 이름이 없는 관리 첩지라는 이야기죠. 공명첩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납속이에요. 납속은 뭐냐면 국가가 국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구호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국가가 뭐를 내요? 돈을 걷어요. 이때 역시 국가에 뭘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양반전 봤었죠. 양반전에 나오는 것처럼 1억 6천 정도의 빚을 진 양반 집안의 족보로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공명척이나 납속 같은 경우에는 관직을 주긴 주는데 명예직으로 줘요. 실제 관직을 주다 보면 지금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양반들에게도 줄 자리가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명예직으로만 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명예가 됐든 아니면 실제 관직이 됐든 신분을 일부 상민들이 돈 주고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반의 수가 어때요? 서서히 증가하게 되겠죠. 양반의 수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예를 보고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구 지방의 신분 구조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양반이 9.2에서 18%, 37%, 1858년에는 양반의 숫자가 얼마까지 늘어나요? 70%까지 늘어나요.
이처럼 양반의 수가 늘다 보니 세금을 직접 내야 될 상민의 수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다음에 노비의 수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게 신분제의 변화 현상을 설명해라. 그러면 양반은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양반은 늘어나고 뭐예요?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했다. 그렇게 됩니다. 야,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그 다음 내용 봅니다. 아까 이거 봤고요.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처럼 이제 상민들 가운데 일부 분홍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을 했죠. 신분으로 상승하면서 양반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도 이루어지는데 우리 옛날에 이야기할 때 중간 계층 바로 중인들이죠. 중인들은 누구였어요? 역관이라든가 아니면 의관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설이라든가 근데 또 누구도 있었어요? 서얼도 있었죠. 이들 가운데 서얼 있죠. 서얼들 집단 상소를 통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다. 이게 누구 때냐면 1777년 누구 때냐면 바로 이제 정조임금 때예요. 정조임금 때 서얼 허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얼들과 양반들이 서로 통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얼들도 무슨 시험을 보게 되냐면 문과 시험을 보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얼 허통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다 뭐였어요? 중상적 실학사상가들이죠. 중상적 실학사상가들이 이제 어때요?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균양과 감사관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튼 서얼들도 이제 어때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서얼들이 이처럼 길이 열리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역관이라든가 의관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서리와 같은 기술직들도 그래 우리도 그러면 관직에 진출해서 양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지만 기술직 중인들은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좀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들은 꿈을 이루지만 기술직 중인들은 꿈을 이루지 못했다. 차별을 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대구지방 신분을 보니까 노비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노비들이 도망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든가 우리 저번에 노비들 같은 경우도 솔고노비 아닌 외고노비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을 소유한 외고노비들 가운데는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어때요? 뭐 양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든가 그죠? 남자들이 양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딸을 양인 남자와 결혼을 시켜요. 뭐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국가에 돈을 낸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노비들도 뭘로 양인으로 신분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또한 상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세금 낼 사람, 특히 군대 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일부 노비들을 신분을 상승시켜줘요. 일부 노비의 신분을 상승시켜줬다. 1801년 공노비 해방이에요. 아까 노비 종모법, 아까 돈을 많이 벌었던 외거 노비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양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신분을 상승시킨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비 종모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양인이면 이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서서히 노비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래 노비는 일천즉척,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예요. 그런데 조선 초기에는 노비 종부법을 실시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양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고요. 조선 후기에는 노비 종모법이에요. 엄마를 따라가요. 그래서 부자인 노비가 양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얘 신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가는 양인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폈었어요. 조선 후기의 노비 종모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얘도 시험 문제 내릴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향촌 지배체제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배경입니다. 16세기 지방사족들은, 여기서 지방사족들은 양반들이에요. 향안을 결속해요. 향안은 뭐냐면 향회를 구성한 양반 명부예요. 양반 명부를 만들어서 양반들끼리의 결속을 강화시켰어요. 향안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동네 양반들 이름이 쭉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속을 강화했고 또 유양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주도하면서 향촌을 지배를 했었어요. 이게 전통적인 사림들이에요. 사림들이 향촌을 지배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경제력을 갖춘 일부 분홍층들, 아까 이야기했던 양반전에 나왔던 돈 많은 분홍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양반 중심의 향촌 질서에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 사람들이 돈 주고 뭐였어요? 양반 신분을 샀죠. 그리고 돈 주고 어디에도 이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해요. 양 안에도 이름을 이제 돈 주고 이름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림들이 가지고 있던 서원이 있죠. 서원. 서원이 돈이 없어요. 이들 돈 많은 어때요? 분홍들이 서원에 돈을 내는 거죠. 서원에 돈을 내고 야 나도 여기 서원 명단에 나도 이름을 넣어줘. 청금록이라고 하는데 청금록에다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서원의 돈을 기증함으로써 이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돈 많은 분홍층들이 신분을 사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돈을 매개로 해서 서원의 학생이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신향이라고 불렀어요. 신향. 새로운 향촌 세력이라는 이야기겠죠. 새로운 향촌 세력. 이 구향. 옛날부터 있었던 사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요. 그런데 돈은 누가 많아요? 얘들이 돈이 많죠. 얘들이 돈이 많고 폼도 얘들이 훨씬 나잖아요. 그래서 둘이 대결을 하고 있을 때 수령은 누구를 밀어줬냐면 요 신향을 밀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수령이 고을 사또를 날 때 아무래도 가난한 양반보다 부자인 양반하고 손을 잡아야 수령에게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신향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신향과 구향이 서로 싸운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향전이라고 불렀어요. 향전입니다. 향전이라고 불렀고 이때 둘이 싸울 때 수령이 누구 편을 들었다? 신향 편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홍킹도 역시 누구 편을 들어요? 바로 수령들을 편을 들겠죠. 우리 이제 춘향전을 보다 보면 변학도 생일이잖아요. 이때 이제 사또 옆에 앉아가지고 사또매매 하면서 술 따르는 친구들 있죠. 시험들 이렇게 거의 이방처럼 나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또 옆에서 밥 같이 먹던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신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처럼 아무튼 수령이 신향과 손을 잡고 권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신향과 수령과 지방 향리들이 짜고 뭘 일으켜요?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던 거죠. 꽝 보면 이처럼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방 사림들이 수령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사림이 수령을 견제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조가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면서 발생한 일이에요. 정조가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사족들이 힘이 세니까 얘들이 뭐예요? 붕당의 근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붕당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사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수령들의 힘을 강하게 해줬는데 이게 나중에 뭐의 원인이 돼요?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죠. 이게 정조는 자기가 왕권이 강화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조가 죽으면서 그런 문제점도 생겨요. 일찍 죽으면서. 자, 새로운 사당이 등장. 조선 후기 이제 신분 질서의 변화. 새로운 사당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정감록이에요. 정감록. 비기 도참설이죠. 이 비기 도참설의 내용은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50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망한다. 그럼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누가 왕이 되느냐? 계룡산에서 정씨가 왕이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래서 조선의 시조인 이씨와 그 다음에 정씨의 시조였던 정감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는 순서가 이씨가 500년, 계룡산에서 정씨가 500년, 그 다음에 가야산에서 조씨가 500년, 그러면 500년, 1500년이 지난 거죠? 1500년이 지나고 나면 완산에서 범씨가 왕이 돼요. 와우! 1500년 후가 되면 전주가 서울이 된대요. 땅 안 팔아야겠다. 1500년간 살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정감록이에요. 아무튼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 만에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면 이제 어때요? 신분이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 노비가 양반이 되고 양반은 노비가 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힘든 백성들은 정감록을 믿고자 했던 거죠. 천주교입니다. 17세기 학문의 하나로 천주교가 수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18세기 후반 신앙으로 얘가 받아들여졌고요. 18세기 후반 맨 처음에는 학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주교는 인간평등과 내색의 영생을 교리로 하고 있죠. 모든 인간은 어때요? 평등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지가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평등과 내세의 영성. 천국에 가면 역시 거기에 가도 뭐가 없어요? 양반, 상민, 중인, 천민 구분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반이 아닌 사람들, 아니면 양반이더라도 몰락한 양반들은 천주교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천주교의 세력이 강해지자 정부는 천주교를 사교로 구성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박해 1789년 신해 박해. 이거 뭐하고 똑같은 애예요. 1789년 정조가 신해 통곡이 있었죠. 시전 상인들에게 주었던 혜택을 없앴었잖아요. 그 신해 통곡과 같은 애입니다. 신해 박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라도 금산이에요. 전라도 금산. 그때는 요즘은 금산이 충청도지만 옛날에는 금산이 전라도였어요. 금산에서 윤주팀과 권상현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위패를 태워버려요. 어머니의 위패를 태웠다는 이야기는 얘가 어머니 제사를 지내겠다 안 지내겠다.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사를 부정하면 유학에서는 그건 가장 어때요? 유교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거부한 걸 빌미로 박해를 받았다. 신해 박해입니다. 그리고 1801년에는 신유 박해예요. 요 신유 박해는 정조 임금이 죽었어요. 정조 임금이 1800년에 죽거든요. 정조 임금이 죽자 전조의 총애를 받았던 남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름벽파가 저지른 박해가 바로 뭐냐면 요 신유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남인들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쫓겨나죠. 이때 이제 뭐 정약용의 집안으로 따지면 정약용의 형이었던 정약종은 사형을 당하고요. 바로 위에였던 정약전은 흑산도로 교양을 갑니다. 흑산도로 교양을 가서 이때 쓴 책이 자선어보고요. 정약용은 형들이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어때요? 덤으로 교양 가죠. 전라남도 강진으로 교양 가서 약 20년간 교양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무튼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했다. 신유 박해 그렇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박해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유 박해. 그 다음에 동학. 1860년 최재우가 장치를 냈고요. 시천주. 인내천 시천주죠? 인내천 시천주입니다. 인내천 시천주는 뭐예요? 인내천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다보다 평등하다. 자, 천주님을 모시면 모든 인간은 다 뭐가 돼요? 평등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동학도 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거 맞아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 동학입니다. 그리고 뭘 주장하느냐? 후천개벽을 주장합니다. 아까 정감록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천과 후천이 있어요. 선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후천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인데요. 이 선천과 후천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말세가 있어요. 말세가 되면 세상의 혼란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고 그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세상, 후천개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당연히 어떤 세상을 꿈꿔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학이 농민들에게 널리 전파가 됩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널리 전파가 됐어요. 그러자 정부는 동학을 사교로 규정을 하고 최재우를 1863년 처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동학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나중에 동학이 힘이 세지니까 동학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교주 신원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교주 신원 운동은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농민봉기입니다. 자, 세도정치 시기. 자,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가혹한 수탈에 저항을 하면서 농민들이 맨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벽서, 괴서, 요즘으로 따지면 대자보 쓰는 거예요. 등 소극적인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예요? 대대적인 저항을 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홍경래난입니다. 홍경래난. 자,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에 항거하면서 홍경래난이 일어납니다. 서북지방은 어딜까요? 서북지방 지도를 볼게요. 요요. 청천각 이북 지역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북지방은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면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킵니다. 청천각 이북지방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저기 뭡니까? 평안도에 대한 차별을 그만해라 라고 하면서 일으킨 거고요. 요 홍경래의 난은 특징이 있어요. 홍경래는 몰락 양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평안도니까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만상들 있죠. 만상들. 그리고 송상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일단 정부가 무역을 규제를 했고요. 개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봐야 자기 신분은 기껏해야 뭐예요? 상인이죠. 그러니까 나도 신분을 뭐 하고 싶어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죠. 그러니까 돈 많은 신흥 상공업자들이 몰락 양반인 홍경래와 손을 잡아요. 그리고요. 또 요 평안도에 몰락 농민들 가운데 일부가 어디에 가서 광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홍경래가 광산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농민들을 보죠. 몰락한 농민들을. 일단은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광산 노동자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몰락 양반, 그 다음에 돈 많은 상인, 광산 노동자, 그 다음에 농민들이 결탁을 해서 일으킨 게 홍경래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후기 사회변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요 홍경래의 난인데요. 그래서 홍경래의 난은 농민 반란인데 농민들이 총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농민들이 우총각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기병도 있어요. 기병까지.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청평강 이북 지역 6개 지역을 점령을 하고 약 6개월간 항전을 합니다. 6개월간 항전을 했던 조선후기 대표적인 농민 반란 홍경래의 난이 있고요. 얘는 1811년입니다. 그 다음에 1862년 철종입니다. 철종 때 삼정의 문란이 극심하자 전국 곳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우리 교과서에는 진주 농민봉기가 아니라 공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의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니까 삼정의 폐단 가운데 가장 심한 게 뭐였어요? 환국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환국의 폐단을 없앨 것. 그 다음에 뭐 군포도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라든가 군역과 관련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죠. 임술 농민봉기고요. 대표적인 건 진주 농민봉기예요. 진주 지역에서 일어났죠.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라는 사람의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진주 농민봉기. 이처럼 전국에서 약 70여 곳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는 이제 곳곳에였대요. 암행어사를 보내고요. 안핵사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해서 삼정의 문란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이때 이제 뭐 농민들이 뭐 70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이 농민들의 불만을 그러면 어떻게 잠재울 거냐? 그 공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다음에 1863년에 누가 등장을 해요? 대원군이 등장하죠.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의 해결책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세도 정권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이제 어때요? 대원군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